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등기법 입문 강의 진행해 보겠습니다. 등기법 입문 강의를 제가 준비하면서 강의 진행 방식을 어떻게 할까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등기법이라는 법 자체가 우리 흔히 말하는 민법, 민법에 관한 내용을 등기법이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구체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법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등기법이 기본적으로 좀 정리가 되어 간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입문 과정에서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또는 기존에 공부를 하셨는데 좀 아쉽게 조금 실수 등을 통해서 뭐 시험이 안 됐다든지 이제 그런 분들, 그러니까 기존에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은 입문 강의를 등기법을 진행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이 따라올 수가 있는데, 사실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 등기법을 처음에 따라오기는 어쩌면 입문 강의를 하더라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제가 어떻게 이제 입문 강의를 진행할 거냐면, 지적법에서 우리 지적제도의 특징과 관련해서 제도의 절차적 내용을 정리했잖아요. 큰 그림을 그렸잖아요. 등기법도 역시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용어들, 1년 동안 저랑 여러분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기본적인 용어에 관한 개념은 잡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어라든지 그런 부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입문 강의를 마치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이제 등기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 교재 29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그게 1장 총설, 그 다음 부동산 등기의 의 나와 있고, 표가 하나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표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지금 한번 조금 상세하게 절차적인 흐름을 한번 잡아보도록 해볼게요. 가장 쉬운 예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해 볼 건데,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사실 민법을 몰라도 흔히 우리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은 자주 하거든요. 예, 그래서 매매 계약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등기 절차적 요소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X 부동산에 대해서 값과 을이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갑의 지위를 매도인, 을의 지위를 매수인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우리가 민법에서는 흔히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제 계약이 성립이 되고 계약이 체결이 되면 계약의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 계약의 효과가 발생을 하는데, 그 민법상에서 말하는 계약의 효과라는 것은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매수인에게 자신의 이 소유 부동산을 누구에게, 을에게 넘겨줘야 된다는 의무가 발생하고요. 을은 반대로 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한다라는 표현을 민법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또 갑은 반대로 을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해라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고요. 을은 당신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라는 권리, 그러한 청구권이 발생해요. 그러면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갑의 입장에서, 즉 매도인의 입장에서 권리 의무가 발생하고 매수인 입장에서도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이때 매수인의 권리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세요 라는 권리, 의무는 당신에게 대금을 지급해 주겠습니다 라는 의무. 매도인 갑의 입장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겠다라는 의무,
대금을 지급해달라라는 권리, 이렇게 권리와 의무의 관계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러한 내용이 계약이 체결이 되고 나면 이러한 관계를 우리 등기에서는요. 자, 지금부터 이제 저랑 1년 동안 해야 될 용어가 첫 번째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등기에서는 이러한 실체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 실체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표현을 등기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가령 등기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이런 유형의 지문이 나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항상 정의되는 요소가 뭐냐면 실체 관계와 부합하는 한 유효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실체 관계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국어 사전에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면 실체 관계라는 표현은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폭넓게 이야기하면 존재하는 그 자체를 실체 관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존재하는 그 자체라는 표현을 우리 민법이나 등기에서 적용을 시켜보면 부동산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존재하죠. 그 다음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법률 행위도 존재한다. 그럼 이러한 존재 그 자체를 묶어서 실체 관계다라고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런 실체 관계가 형성이 되었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 잔금을 다 지급했다 하더라도 우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갑이 자신의 소유 부동산의 점유를 을에게 넘겨줬다 해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이 말은 기본적으로 우리 민법의 내용을 좀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단 민법 186조 규정을 간단하게만 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민법 이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민법 186조에는 뭐라고 언급이 되어 있냐면요.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우리 민법 186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생뚱맞게 지금 등기법 하는데 자꾸 민법적인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민법 관계에서의 실체 관계의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그걸 구체화시켜서 마무리하는 작업이 등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 등기와 관련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첫 번째, 부동산에 관하여 라고 되어 있다. 그죠? 그럼 이 부동산이 여기에 있잖아요. 그죠? 토지와 건물을 부동산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 행위로 인한 법률 행위가 뭐예요? 여러분 민법에서도 이제 법률 행위는 뭐 단독 행위도 있고 합동 행위도 있고 계약도 있고 많이 있지만 그냥 법률 행위는 우리 등기에서는 그냥 대부분 계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부동산에 관해서 법률 행위로 인한 이 말 나오면 계약으로 인한 이렇게 읽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권. 자, 물권이라는 개념은요. 물건에 대한 권리를 줄여서 물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갑이 이 물건, 토지, 건물도 물건이잖아요. 그럼 이 물건에 대해서 갑이 현재 가지고 있는 권리가 소유권이잖아요. 그럼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물건에 대한 권리이지 사람에 대한 권리는 아니잖아요. 사람을 소유한다 이런 말은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건에 대한 권리가 소유권이 되고요. 그럼 이 소유권이 대표적인 물건이 되는 겁니다. 물건.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한 권리를 득실 변경이라는 것은 득자가 얻을 득자예요. 실자가 잃을 실자입니다.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얻거나 잊거나 변경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한번 해보면 물건에 대한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을이라는 친구가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이 소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물권을 을이 물권을 뭐 하기 위해서는 취득을 하려면 결국은 뭘 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등기를 해야 을이라는 친구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등기를 안 하면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아주 심플하다, 그죠? 자, 그러면 이러한 실체 관계가 일단 만들어져야 우리가 등기라는 절차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실체 관계에 관한 내용은 어디에 사느냐면 민법에서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민법은 실체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민법은 실체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니까 실체법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실체법 중에 대표적인 법이 민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실체관계가 형성이 되고 나면 결국은 뭘 해야 한다? 등기를 해야 한다. 그럼 등기를 해야 한다라고 우리 민법 186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저랑은 뭘 해야 되냐면 등기를 해 나가는 절차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는 이제 아래의 경우가 등기 절차가 될 거예요. 아래의 경우가. 자, 그럼 우리는 등기를 하려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매도인과 매수인, 이제 일단 이렇게 표현을 쓸게요. 나중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제가 의무자, 권리자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우리 등기에서는 의무자와 권리자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의무자, 권리자 그 자체가 시험 문제에 나오지는 아니에요. 최근 한 10년 동안 이 사람이 의무자인가요? 이 사람이 권리자인가요? 에 관한 개념이요. 최근 10년간 딱 한 번 나왔습니다. 딱 한 번. 30회 시험 때 한 번, 30회 시험 때 한 번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시험 자체가 나왔을 때 조금 출제니 좀 쉽게 출제했다라고 그때 당시에는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의무자 권리자의 개념은 우리 등기를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요. 의무자 권리자는 잠시 후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등기 절차를 한번 시작해 봐야 되는데 그때 등기 절차는요. 권리를 잃을 사람과 권리를 얻을 사람이 등기소에 와서 등기를 신청을 하는 겁니다. 등기를 신청. 그럼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요. 등기관은 그 등기를 접수를 받아요. 그럼 접수를 받으면 그 등기를 등기부라는 곳에 기록해 줄 건지 기록해 주지 않을 건지를 일단 등기관이 판단을 합니다. 그럼 등기관이 심사를 해서 판단을 해서 이 등기는 등기부에 기록해 줄 수가 없습니다라는 행위, 그런 처분 행위를 등기법에서는 각하 결정을 내린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각하를 한다라는 표현은 등기에서는 당신의 등기를 내가 기록해 줄 수가 없습니다라는 행위가 각하라는 결정입니다. 그 다음 각하가 되지 않으면 그 등기를 등기관은 수리한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럼 수리라는 표현은 등기부에 기록해 주겠습니다라는 의사표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수리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등기부에 이제 등기가 기록이 되고요. 기록이 되고 기록이 되고 난 다음에 등기관에게 부여된 고유 식별 보호가 있습니다.
이 식별 부호를 입력함으로써 이제 등기는 완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신청 단계부터 등기가 완료되는 단계까지의 순서를 여러분이 지금 살펴본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순서는 어때요? 아래 흰색 아래쪽은요. 일정한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뭐 권리가 생긴다든지 의무가 생긴다든지 그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위에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되어 있는 이 실체 관계의 내용을 가지고 등기라는 방법을 통해야지만 의리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민법 186조에는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등기를 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에 관해서는 등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법은 실체관계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절차관계라는 표현을 쓰고 이 절차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절차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민법의 아우가 되는 부동산 등기법이 민법과 연관시켜서 대표적인 절차법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적법에서도 공부하셨다시피 지적 절차도 토지의 물리적 현황 등을 지적 공부라는 곳에 등록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적법도 절차법이에요. 그래서 지적법은 물리적 현황에 관한 부분을 공시하기 위한 절차법이고 등기법은 우리 앞서서 정리했듯이 권리관계를 위주로 공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절차법인데 그럼 이 절차법이 진행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민법에 관한 실체관계가 만들어져 있어야 이러한 절차관계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체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면요 절차관계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민법의 실체관계의 내용을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절차적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자, 절차관계상의 내용들, 우리 법의 내용들은요. 대부분 거의 90%가 신청 단계에서 법 조문이 전부 다 만들어져 있어요. 사실 접수, 심사, 각하, 수리, 기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출제위원들도 마찬가지 법 조문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각하에 관한 부분은 좀 출제위원이 집중적으로 내고 있고 나머지 접수, 심사, 수리, 기록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거의 출제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대부분 어디에 모여 있냐면 신청 단계에 모여 있습니다. 신청 단계. 그럼 신청 단계에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우리 등기 신청은요. 공동으로 출석을 해서 서면으로 신청을 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공동신청, 그 다음에 출석해서 신청, 그 다음에 서면으로 신청한다. 요게 기본 원칙이고요. 그러면 일정한 서면을 제출하는데 이러한 서면을 제출하는데 그럼 이 서면에 어떤 서면들이 있느냐 하면 크게 등기 신청서 우리는 이를 등기 신청 정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 기타 이 등기 신청서 안에 갑과 을이 신청하는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등기하는 그 내용을 보고 갑과 을이 X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나에게 신청한 거구나 라고 등기한이 인지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실체관계의 내용에 대해서 등기관은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주세요 한다고요. 그 자료가 기타 첨부 서면이 됩니다. 그러면 기타 첨부 서면에는 매매 계약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기타 이런 첨부 서면이 뭐가 있는지를 하나씩 우리는 앞으로 본 강의가 들어가면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접수를 하게 되면 등기한이 심사를 할 거고 심사를 해서 각하가 될 건지 수리가 될 건지는 우리 등기법에서
각하사유가 부등법 29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각하사유와 관련해서는 조금 신경 써서 나중에 본 강의 때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수리해서 기록해서 식별부를 입력하면 등기가 완료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등기부의 기록 양식을요, 약식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등기부의 기록 양식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여기다 적을게요. 등기부의 기록 양식은 표제부, 갑구, 그 다음 을구 이렇게 해서 기록이 되고요. 표제부에는 지금 우리 등기는 부동산 등기법이니까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잖아요. 그럼 지금 저는 건물을 기준으로 하니까 표제부에는 뭐가 기록이 되냐면 건물의 표시가 기록돼요.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됩니다.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이렇게 기록이 되거든요. 표가 좀 좁으니까요. 조금만 제가 더 크게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이 내용 186조의 내용은 민법에서 여러분이 지겹도록 듣게 될 거니까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지우고요. 지우고 위에다가 등기부를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표제부에는 현재 건물의 표시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갑구에, 그 다음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이렇게 기록이 돼요. 자, 그러면 표제부에는요, 제가 약식으로 좀 적을게요. 나중에 등기부의 기록 양식은 본 강의 때 여러분 지겹도록 보게 되니까 약식으로 표시번호 1 이렇게 적고요. 자, 건물의 소재, 건물의 대지 지번, 그 다음 건물의 구조, 건물의 종류, 건물의 면적이 기록이 되고요. 이때 건물인데 지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대부분 수험생들이 선생님 건물은 요즘 주소지 같은 거는 도로명 주소지를 쓰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맞아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재산권과 관련되는 공적 장부들은요, 건물이라 하더라도 과거에 우리가 토지의 지번이 있잖아요. 지번을 건물의 주소지로 그대로 썼거든요. 가령. 자, 요 부분 간단한 거지만 알고 가야 되니까. 자, 여기가 역삼동 29번지예요. 통상 우리는 29번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위에 이렇게 X부동산 건축물이 있다면 이 건축물의 주소지도 역삼동 29번지거든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건물의 주소지를 적을 때, 건물을 특정할 때 주소지를 적을 때는 토지에 있는 이 지번, 토지에 있는 지번을 건물의 주소지로 그대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에 내가 건물을 짓고 있다. 근데 건물의 주소지만 알면 내 토지의 지번을 바로 알 수도 있다. 그렇게 정의하셔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을 정확하게 읽을 때는요. 역삼동 29 토지를 읽을 때는 지번 이렇게 읽어요. 읽을 때. 근데 주소지를 읽을 때 저는 어디 살아요? 하면 저는 역삼동 29 지번에 사는데요. 이렇게 말은 안 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역삼동 29 번지에 살아요. 이렇게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비슷하지 않나요? 지번, 번지 이렇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토지를 특정할 때는 지번이라고 쓰고요. 건물을 특정할 때는요. 용어를 구별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지번을 거꾸로 읽는다는 거예요. 번지 이렇게.
그래서 건물은 번지, 토지는 지번 이렇게 읽어요. 근데 실제 우리가 이걸 읽을 때는 소재 번지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않고 소재, 토지의 지번을 그대로 쓴다라는 거. 그런데 그대로 쓰는데 도로명 주소지, 도로명 주소지를 병기합니다. 병기. 도로명 주소지를 함께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번이 1순위고요. 도로명 주소지를 지번에 병기한다라고 되어 있지 도로명 주소지를 쓰고 지번을 병기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실 때는요. 건물을 특정시킬 때는 도로명 주소지는요. 시험지에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만 이렇게 딱 적고요. 다음부터는 그냥 소재 지번 이렇게 그대로 적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도로명 주소지는 안 나오니까 제가 지워버릴게요. 그래서 보여드리기만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갑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이 돼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순위번호 1 이렇게 적고요. 최초 기록되는 권리가 소유권이고요.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최초 등기부에 기록될 때 쓰는 용어가 보존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등기부가 최초 만들어졌을 때 하는 용어가 소유권 보존 등기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사례에서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을 해서 보존 등기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갑이 보존 등기 갑 이렇게 이제 적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을구에는요.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이 계속 파생되거든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세권이라든지 저당권, 지상권, 앞으로 이런 거 많은 권리를 배우게 될 건데 그러한 많은 권리들은요. 기본적으로 소유권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는 권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민법에서 자세하게 배우시게 될 거고요.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흔히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누군가 창고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창고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내가 물건 등을 보관하기 위해서 갑이라는 사람의 창고를 좀 쓰고 싶어요. 그럼 창고를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방식은 다양하게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임대차 계약 아니면 전세권 계약이거든요. 그럼 임대차 계약이라는 것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차임, 매월 차임을 주면서 가게 되면 임대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세권이라는 것은 일정한 매월 차임을 주는 게 아니라 일정한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전세권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요. 전세권이든 임차권이든 그 창고에 관한 소유자가 있어야지만 전세권이라는 권리도 나오고 임차권이라는 권리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외의 권리는요. 갑구의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소유권 외의 권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최초 보존 등기라는 상태니까 소유권 이해 권리는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안 적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쪽으로 와보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라는 자가 최초 보존 등기를 한 상태에서 갑과 을이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을이 잔금을 다 지급을 하여도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왜? 우리 민법 186조에서는 물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려면 뭐 해라?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를 잃을 사람과 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잃을 사람과 권리를 얻을 사람이 등기소에 와서 등기를 신청을 할 때는 잃을 사람과 얻을 사람이 어떻게 와서 등기를 해라? 공동으로 신청을 하고 등기소에 출석을 하고 당신들이 하고자 하는 등기를 일정한 서면으로 제출하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서면이 이렇게 제출이 되면
등기관은 접수를 받을 거고요. 그럼 접수를 받아서 이제 심사를 하는 거예요. 아, 이 등기를 기록해 줄 건지 기록해 주지 않을 건지, 절차상에서는 하자가 없었는지 있었는지, 그럼 이것이 과연 등기를 해줘야 될 권리인지 등기를 하지 말아야 될 권리인지, 그런 것들을 등기관이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관이 그 심사를 해서 이거는 절차상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절차 관계상에서 문제가 있는 사건이니까 등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등기관이 각하 결정을 내려버려요. 그러면 등기 신청 시 제출한 신청서하고 첨부 서면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면들은요, 다시 반환을 해줍니다. 반환. 근데 각하가 되지 않고 수리가 되면 이제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기록을 해볼게요. 그럼 등기관은 등기부에 순위번호 2에서 소유권 이전, 제가 약식으로 적습니다. 원인은 매매, 소유자는 누구? 을. 이렇게 기록을 해준다고요. 이때 사실은 을만 기록하는 건 아니고요. 을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까지 함께 다 기록합니다. 그러나 수업할 때는 제가 약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쓸 거예요. 쓸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었잖아요. 그럼 기록이 되고 나면 등기관은 이제 전산상에서 이 등기를 누가 처리했는지를 마지막으로 입력해 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럼 등기관이 전산상에서 소유권 이전을 이렇게 다 기록하고 나면, 만약에 제가 등기관이라면 제에게 부여된 고유 식별보호가 만약에 3017BAE라면 저는 기록 다 하고 나서 3017BAE 엔터키 땅 치면 입력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 식별보호가 입력이 딱 되면 등기가 뭐다?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완료가 되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을 할 건데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이 언제이냐? 자, 요 지문과 관련해서 우리 최근 5년간 지금 2번 나왔거든요. 그 시점은 이렇습니다. 자, 완료가 되면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완료가 되면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라는 의미가, 그럼 2월 1일 날 접수했는데요. 완료가 2월 1일 날 되었잖아요. 그러면 접수한 때도 2월 1일이고 완료한 때도 2월 1일이라면 2월 1일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기록이 되고 완료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같은 2월 1일이니까 2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니까 완료된 시점도 2월 1일, 접수한 시점도 2월 1일이라면 그러면 2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말은 완료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읽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월 1일 날 접수가 되었지만 등기가 2월 5일 날 기록될 수도 있거든요. 지연 처리 등으로. 그러면 2월 5일 날 기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2월 1일부터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등기관이 등기 사건을 접수하면 당일 처리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접수하는 날과 완료되는 날이 같아요. 당일 처리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연 처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준을 명확하게 잡을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조문에 등기가 완료가 되면 뭐한 때부터?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기 절차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을 우리는 디테일하게 우리는 본 강의 들어갔을 때 그럼 어떤 실체관계가 만들어졌을 때는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되고, B라는 실체관계가 만들어지면 B라는 절차가 진행될 거고, C라는 실체관계가 만들어지면 C라는 절차가 진행될 거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본 강의 때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잠시 쉬었다가요, 여기에서 또 구체적으로 몇 가지 더 우리가 용어상에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잠시 쉬었다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